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캐나다 겨울은 좀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좀 우중충할 때가 있는데 밴쿠버 특히 오늘은 해가 반짝 비치고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문화예술계 상황은 또 어떤지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문화 다양성과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이해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나다는 1960년 후반부터 문화 다양성을 표방하면서 캐나다 사회 정책 전반에 굉장히 강력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특히나 현재 그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문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젠더 평등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밝히기도 했는데 캐나다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슈는 정부 정책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캐나다에서 외부에서 보면은 성평등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비해서 더 큰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1980 년대에 캐나다는 그 여성에 대해서 모든 차별 철폐하 하는 그런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한 그런 나라 중에 첫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랑하고 있죠. 사실 이 협약을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과연 거기에 맞는 발전을 어 성취했는가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미투 운동도 사실은 어 오히려 미국보다 그렇게 크게 여론에 떠 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 다양성이 워낙에 확장된 나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젠더 평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캐나다 안에서도 살펴보면은 내부적으로 더 진전돼야 될 그런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네요. 예. 인셀이라고 아시나요? 인셀? 예, 인셀 INCEL이라고 해서 본인이 어떤 성 관 이성이라든가 동성이라든가 어떤 그 로맨틱한 그 이성과 사귀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관계도 갖고 싶지만은 그 면에서 어 성공하지 못하고 어 그냥 개인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큰 여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본인들끼리 고민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여성 혐오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페미니스트들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누게 됐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평등은 여자만 혼자서 여자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다른 소외 계급들 장애자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적으로 여기 캐나다에 있어서는 회교도인들 이슬람교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좀더 균형 있는 그런 성평등 사업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훨씬 커지고 있죠. 참 흥미롭네요. 그 사회적으로 좀 좌절된 남성들이 자기의 좌절감을 여성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혐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캐나다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되어 있군요. 2017년도 그 미투 이후에 미국처럼 미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캐나다 사회에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어떤 성찰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나 변화가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 이슈는 역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선 여성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낮고 또 여성의 예술 작품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아직 어떤 가시성이 낮은 점. 그런데 이제 그 수익이 과연 그 일을 할 때 여성 예술가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 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성 자체가 본인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거나 승진이 될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만약에 뭐 1 시간에 2,000 불이라고 얘기할 때 여성들은 거기에 턱없이 닫은 낮은 뭐 500 불을 라든가 200 불을 요구한다는 그런 추세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 자체가 본인들의 가치를
그만큼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뭐 아카데미 수상이라든가 음악계의 상을 받는 데 있어서 거의 여성들은 수상자의 등단에 아 안 들어가는 것. 한국도 아마 그러고 그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이 남자, 여자 이렇게 이분적으로만 어떤 한계적인 쪽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성평등의 여성, 남성으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BTQ 성소수자를 이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2000년 초만 해도 여러 가지 연구지라든가 연구 조사서 자체에 아 본인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렇게 체크 마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3 개, 4개 인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성도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차성, 예. 교차성. 그 성차별이나 이런 문제는 그 단지 성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의 문제라든지 기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그런 교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아마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캐나다의 EDI 정책이라고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정책과 관련되어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또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미있게 봤던 신문의 뉴스에 의하면 아 천 2018년 19년에 토론토 캐나다 오페라단하고 토론토 심포니가 아 상당한 자금을 잃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오페라단은 원래 160만 달러를 해마다 책정받는데 거기서 10만 달러가 삭감이 되었고 또 토론토 심포니도 127만 달러였는데 5만 달러를 잃게 됐어요. 토론토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는 거의 백인이고 다양성이 전혀 결여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다양성을 저도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체 이사진은 거의 대부분 백인 남자들이에요. 특히 어 부유층. 그래서 토론토의 그 다양한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연령 이런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그 수년간 문제로 지적된 것 대부분 문화예술단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 필수 상황을 지켜야 돼 인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문화예술계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양성이 법령을 어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걸 더 심각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모티베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에서는 미투 사건이 좀 미국에서 한참 번지고 있을 때 그런 조짐들이나 그런 현상들은 좀 벌어지지 않았었나요? 캐나다의 특이한 점은 미투가 아니라 애프터 미투라는 해시태그 애프터 미투라고 해서 과연 미투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 2017년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5명 중에 1명은 경찰이 이거는 성폭력이 근거가 없는데 무시하는 그래서 기각되는 그런 것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대폭 개편해서 그전에도 성폭력은 남자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이 같이 그것도 성이 같이 양성이 어 대표적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고 또 경찰 모두에게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05 년에 그 교육 과정 의무화는 2005 년에 실행됐습니다. 캐나다 연예계에서는 그 여배우 중에서 미아 크리셔너, 미아 엘렌 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폭력과 희롱에 대해서 밝히면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심포지움에는 영화 배우라든가 감독, 변호사, 작가 그리고 트라우마 전문가라든가 심리학자, 카운슬러 그다음에 법률 어 전문가 또 사회운동가들이 다 모든 분야를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보상 체계적으로 징벌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어 독립적인 기구가 없었거든요, 따로. 그래서 독립적인 국가적인 기구를 만들고 또 성폭력에 대한 어떤 통합된 업계의 전반적인 대응책 또
캐나다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그래서 업무 현장이라는 그 정의를 좀 더 넓게 정의해서 뒤풀이의 파티라든가 쫑파티라든가 네트워킹 같은 파티 일반에서 아니에도 이것을 업무 현장 개념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고요. 또 생존 그 경험자가 스스로 불만을 익명으로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영화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인 연간 교육, 그다음에 정신 건강 관리, 자문 서비스, 그다음에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과 트라우마 지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 이제 엘렌 페이지라든지 사라 폴리 아니면은 레이첼 메가단스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시포지엄이었고, 이래서 결국은 그런 국가기구가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또 일이었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문화산업계 여러 영역에서 체육계는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또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한꺼번에 근절되긴 참 쉽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면에서는 육아 교육이 한국은 잘 돼 있거든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어서 특히 어, 유치원이라든가 유치원 이하 영유아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여성 예술인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성 예술가들이 어떤 그 리허설이라든가 오디션을 받을 때 그 육아한 시간과에 맞춰서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주말이라든가 그걸 꼭 시간을 굉장히 융통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TV 여배우들이 임신을 해도 계속 출연할 수 있게 극작가들이 그 스크립트를 그 임신한 여성에 맞춰서 스토리 라인을 바꾸게 돼 있는 것이 여기는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문화예술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캐나다에 있는 여성들한테 활용되는 것으로서 육아 휴직 제도, 그다음에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그러니까 잘 지켜지고 있고요. 문화예술계를 보면은 캐나다 그 무용예술가 단체에서 그 차일드 케어 서브시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문 중견 예술인이라든가 신인 예술 회원들에게 훈련할 때라든가 연습 공연 중에 발생한 어떤 보육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 예술인들한테만 제공하는 건가요? 남성도 포함되는 건가요? 남성 예술인들한테도 활용됩니다. 국립단체인가요, 혹시? 네. 국립예술무용단체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보육 비용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캐나다 예술가도 기본적으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술가들이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실천이 되려면은 그 평가 제도가 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캐나다에서는 성평등과 관련된 어떤 평가 제도가 있나요? 평가를 해서 성평등을 이루면은 그런 매니저들이 월급에 직접적으로 승진에 도움이 되죠.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3년 전에 대학 그 본부 총장실에서 스스로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여성 교수들한테 월급이 몇 퍼센트가 증가됐어요. 그것은 그 여성 교수들이 뭐 월급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연구해 보니까 여성 교수들의 월급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총장실 그 총장 본부에서 이사회에서 몇 퍼센트 그냥 월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다 놀랐죠. 예. 그게 강제하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아, 좋겠습니다. 캐나다 교수들은 딴 나라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거기다 또 올랐네요. 어떻게 그런 자발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자발적인 것인지 의무적인 거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한편에서는 '이게 다 의무화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시급한 문제다. 이거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은 흐지부지 돼서 안 된다.' 이런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고 더 큰 효과를 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나다 사회의 성평등 정책이나 또는 성평등 그 사회를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지금 캐나다 사회의 과제일까요? 제일 큰 과제는 아직도 통계에 의하면은 남자들이 $1 벌을 때 똑같은 훈련과 똑같은 배경의 아 여성 근무자는 거기에 75센트 밖에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를 집에서 해야 되고 특히 여성 그 근로자들의 수익이 더 훨씬 내려가고 해고를 받은 경우도 여성인 비율이 훨씬 높고 여러 가지 아 많이 있죠. 그 여성 그 성폭력 희생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그 희생자가 생존자가 원주민이라든가 이민자라든가 난민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있죠. 캐나다가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좀 확대된 나라이긴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겪는 어려움이나 캐나다 사회가 겪는 어려움이나 뭐 정도의 차이기는 있긴 하지만 그 이슈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평등과 관련되어서 한국 사회를 좀 보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좀 변화를 좀 느끼시고 그다음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시 희망 기대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인제 제가 원하는 것은 성평등 문제가 단지 여성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젠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작은 규모라도 어떤 정책의 밑 를 너무 신뢰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문화 다양성이 중심 그 정책으로 자리 잡은 캐나다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작게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주민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또는 성소수라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뭐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문화 다양성 정책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김효신 박사님은 만족스럽지가 않다. 예, 캐나다가 조금 더 성평등한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까지를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 두서없이 해서 어려운 인터뷰 대상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국에서 또는 밴쿠버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